그 더러운 손으로 내 피아노 근처에도 오지 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73 청소부를 향해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 굽은 허리, 뒤틀린 손가락. 사람들은 그 노인을 그저 무대 바닥이나 닦는 초라한 청소부쯤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바로 그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려놓았던 순간 공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웃던 천재 피아니스트의 얼굴엔 처음으로 공포가 떠올랐고 객석을 메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은 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그날 밤 그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새벽 4시 서울 한복판 그랜드 아트홀의 조명이 모두 꺼진 시각이었습니다. 2,000석 규모의 객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무대 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만이 비상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강호, 73의 청소부였어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는 마른 수건이 접혀 있었고 등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섰어요. 수건을 꺼내 건반 위를 한 건반 한 건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건반, 흰 건반, 손끝에 전해오는 상아의 차가운 촉감이 심장을 두드릴 때마다 강호의 눈이 감겼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죠. 다만 손끝이 건반 표면을 스치는 동안 강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가 아득한 선율을 기억해내듯 허공에서 춤을 췄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새벽 의식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연주였죠. 여기요, 물 좀 가져와요. 빨리. 12시간 뒤 같은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줄리안 로시의 내한 공연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27의 나이에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천재라 불리는 남자였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음악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이 조명 누가 세팅한 거야? 눈이 부셔서 연주를 못하겠잖아. 조명 담당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줄리아는 건네받은 생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물 온도가 미지근해.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 스태프가 뛰어나가자 줄리아는 피아노 의자를 걷어차며 일어났어요. 무대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강호의 밀대가 줄리안의 시야에 걸렸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사람. 강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줄리안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강호 쪽으로 던졌습니다. 병이 강호의 어깨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던 탓에 물이 쏟아져 방금 닦아놓은 무대 위로 번졌죠. 리허설 중에 무대에서 청소를 해? 상식이 없어? 강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건을 꺼내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지막한 사과였습니다. 줄리안은 코웃음을 치며 강호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때 줄리안의 시선이 강호의 손에 멈췄습니다. 물을 닦는 강호의 손가락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었거든요. 관절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얼기설기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그 손. 줄리안이 한 발짝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흉측한 손으로 내 피아노 근처에도 오지 마. 건반에 손이라도 대면 그냥 안 둬. 무대 위에 있던 스태프 4~5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줄리안의 눈이 무대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천이해져서 앙감이 비치는 작은 악보 가방이었죠. 이것도 당신 거야?
줄리안이 가방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건 제 손녀 거예요. 강호가 처음으로 줄리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줄리안은 비웃듯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방이 무대 가장자리를 넘어 객석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든 악보와 노트가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강호는 무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녀 서윤이 또박또박 적어놓은 연습 일지였죠. 오늘 쇼팽 녹턴 32번째 연습. 왼손 아르페지오 구간 아직 불안정. 내일은 꼭 깨끗하게 치자. 할아버지한테 들려주고 싶다. 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청소부 밑에서 자란 애가 피아노를 친다고? 줄리안이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킥킥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매니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간 낭비군. 그 유전자로는 건반 닦는 게 어울리지. 강호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을 등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줄리안을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가만히 쏘아보는 그 눈에 줄리안이 찰나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죠. 퇴근길 강호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해가 진 뒤라 좌판에 남은 생선들이 반값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호는 제일 싼 고등어 2마리를 골랐어요. 비닐에 담아주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집에 가면 기운나지. 강호는 웃었습니다. 고등어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서윤의 악보 가방을 꼭 쥐었어요. 골목을 돌아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16살 손녀가 거실 구석의 중고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죠. 교복도 벗지 않은 채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연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현관 앞에 서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이 건반 위를 누비는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때 그 손가락으로 세상을 울렸던 기억이 지금은 뒤틀려버린 자신의 손과 나란히 놓였죠. 복잡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할아버지, 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강호는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등어 봉지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오늘 고등어 싸게 샀다. 구워줄까? 서윤이 환하게 웃자 강호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등 뒤로 숨긴 손가락 마디에는 아까 줄리안에게 맞은 생수병의 얼얼한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윤의 피아노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저 낡은 청소복 안에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다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지를요. 강호의 손가락이 처음부터 저렇게 뒤틀려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30년 전 강호는 43,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국내 콩쿠르를 휩쓸었고 유럽 순회 연주 제안까지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가난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연주 수입은 불규칙했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지혜와 단둘이 반지하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강호가 연주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허둥대며 뛰어나왔어요. 강호 씨, 빨리요.
지혜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들어갔어요. 7살 지혜가 거실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죠. 지혜야, 지혜야, 눈 떠봐. 아빠야.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강호는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느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곧바로 강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판막 치환 수술이라 최소 8천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준비가 되십니까? 8천만 원. 강호의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연주의 수입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이 손으로 건반을 누르면 관객이 울었는데 지금 이 손으로는 딸 하나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더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몸을 보호했고 양손에 복합골절상을 입었어요. 손가락 마디 여러 곳이 부러졌고 인대도 손상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깁스를 감으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수술하면 반년 정도 재활 후에 피아노를 다시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기를 놓치면 뼈가 잘못 붙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수술비는요? 양손 동시 수술이라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지혜의 병원비 한 달치였어요. 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문안을 온 오래된 지인 박 선배가 병실 커튼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호야, 너 교통사고 보험 들어있잖아. 응. 근데 그게 왜? 치료를 안 받으면 후유장애 등급이 나와. 그러면 보험금이 몇 배로 올라가. 강호가 박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손을 일부러 치료받지 말라는 거야? 일부러가 아니라 치료 시기를 늦추는 거지. 한 달만 버텨봐. 뼈가 굳으면 후유장애 판정이 나오고 보험금으로 8천은 넘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 손은 영영 못 쓰게 되잖아. 박 선배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피아노를 택할 거야? 지혜를 택할 거야?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배가 병실을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천장만 쳐다봤어요. 양손에 감긴 깁스 사이로 손가락 끝이 보였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쇼팽을 쳤고 리스트를 쳤고 베토벤을 쳤습니다. 이 손가락이 강호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복도 건너편 중환자실에는 지혜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강호는 정형외과 담당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수술 안 받겠습니다. 네, 지금 안 하시면 손가락이 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강호는 깁스를 감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말고 지켜야 할 게 있어서요. 그날부터 한 달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서히 굳어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밤마다 손가락 마디가 뒤틀리는 감각이 전해졌고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 없었어요. 지혜의 병실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아빠, 손이 많이 아파? 지혜가 병상에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강호는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간지러워서 그래. 거짓말. 아빠 얼굴이 하얘.
지혜가 빨리 나으면 아빠 손도 나아.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강호는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두 주먹을 바닥에 짚었는데 부러진 뼈가 신경을 찔러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신음소리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 보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손 후유장애 판정, 보험금 9,200만 원. 지혜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지혜는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고 평생 살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손가락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10개의 손가락 마디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굳어버렸고 건반 위에 올려놓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지혜가 태어나던 날 병원 로비에서 강호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피아노 언제 다시 쳐? 글쎄다. 좀 쉬어야지. 빨리 나와서 다시 쳐. 나 아빠 피아노 소리 좋아. 강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시는 칠 수 없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혜가 25에 결혼했고 손녀 서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 싫어. 다리 불편한 아내, 돈 한 푼 없는 장인어른. 이게 무슨 가정이야? 사위 진태가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이 갓 돌을 지났을 때였어요. 지혜가 아기를 안은 채 현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진태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강호가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뒤틀린 손가락은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진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호는 그때부터 조율사 일과 청소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연주회장으로 출근해 바닥을 닦고 낮에는 피아노 조율을 다녔어요.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조율 도구를 잡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딸의 약가, 손녀의 우유값, 전기세, 월세.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지혜는 아버지가 왜 피아노를 그만뒀는지 끝내 알지 못했어요. 강호가 철저하게 숨겼거든요. 아빠, 나 때문에 피아노 못 치는 거 아니지? 지혜가 가끔 물었지만 강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재능이 없어서 그만둔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지혜는 그 말을 믿는 척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강호는 매번 봤습니다. 밤이 되면 강호는 부엌 개수대에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뒤틀린 손가락을 물속에 담그고 천천히 주무르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통증이 손목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유연해지면 내일 조율일이 수월해지니까요. 어느 날 서윤이 7살이 됐을 때 강호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중고 전자 피아노를 집에 들여놨어요. 건반 3개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멀쩡했습니다. 서윤이 호기심에 건반을 눌렀어요. 작은 손가락이 도올해 미를 치는 순간 강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이는 각도, 손목의 유연함, 힘의 분배.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강호의 재능이 손녀에게 고스란히 옮겨간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재밌다.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돌아봤습니다. 강호는 복잡한 얼굴로 웃었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이 아이에게 물려준 것이 재능뿐이라서요. 돈도 없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줄 수 없고
변변한 피아노 한 대 사줄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강호는 서윤이 잠든 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가락을 담그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야, 우리 서윤이가 피아노를 치네. 내 손가락은 이렇게 됐지만 저 아이 손가락은 살아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물속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통증인지 감정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강호의 손가락은 점점 더 굳어갔지만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불리는 일만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 손가락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그때는 강호 자신도 몰랐습니다. 줄리안의 내한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클래식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거든요. 줄리안이 이번 공연 중 특별 이벤트로 한국의 유망주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고 발표했어요. 줄리안이 직접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5명을 선발해 공개 레슨을 하고 그중 1명을 유럽 순회 연주에 초청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전국에서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서윤도 그중 하나였어요. 강호는 서윤의 지원서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뒤틀린 손가락으로 봉투를 꾹 눌렀습니다. 선발전 당일 그랜드 아트홀 대기실에는 20명 남짓한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윤은 교복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악보를 무릎 위에 펴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죠.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민주야, 긴장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명품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들어섰고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편이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따라왔습니다. 한서진, 도연 부부였어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를 이끄는 오너 일가로 딸 민주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드는 것이 이 부부의 유일한 프로젝트였죠. 민주는 맞춤 드레스에 새하얀 연주용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금색 팔찌가 반짝였고 손톱에는 깔끔한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습니다. 민주가 대기실을 한 바퀴 둘러보다 서윤 옆에 멈춰 섰어요. 서윤의 낡은 구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구두 언제 산 거야? 밑창이 닳아서 거의 슬리퍼 수준인데. 서윤이 반사적으로 발을 의자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민주가 킥킥거리며 옆에 앉았습니다. 알려줄까? 피아노는 돈으로 치는 거야. 실력이 아니라. 좋은 선생, 좋은 악기, 좋은 무대. 그게 다 돈이거든.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대기실 뒷문이 열리면서 청소복 차림의 강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였죠. 서진이 강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 여기 대기실 아니에요? 청소하는 분이 왜 여기 들어와요? 손녀한테 잠깐 줄 게 있어서요. 손녀요? 서진이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름때가 밴 작업복, 달아빠진 운동화, 주름진 손,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서윤을 번갈아 보더니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요. 여보, 저 청소하는 분이 저 아이 할아버지래. 이런 환경에서 나온 애랑 우리 민주가 같이 연주를 해야 한다니. 도연이 고개를 돌려 강호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하긴 요즘 선발 기준이 좀 느슨하긴 하지. 서진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러게요. 아무나 다 받아주면 마스터 클래스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줄리안 선생님도 불쾌하실 텐데. 강호의 등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리차 컵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윤이 고개를 푹 숙이며 강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나가. 괜찮아. 잠깐만. 강호가 서윤 옆에 앉았어요. 보리차를 서윤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들 소리 듣지 마라. 너의 소리는 저들의 돈보다 무겁다. 건반 앞에 앉으면 내가 제일 부자야. 서윤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어요. 강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서윤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서진이 강호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강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줄리안이 묵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 앞 복도가 분주했습니다. 줄리안의 매니저가 스태프들을 모두 내보냈고 방 안에는 줄리안 혼자만 남아 있었죠. 노크 소리가 3번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왼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클래식계에서 우승 제조기라 불리는 전문 브로커로 파리와 런던, 빈 콩쿠르에서 수십 건의 승부 조작을 성사시킨 인물이었죠. 줄리안, 오랜만이네요. 최 실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소파에 앉아 줄리안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이번엔 누구 건이야? 한국의 대기업 오너 부부입니다. 딸을 이번 마스터 클래스 최종 우승자로 만들어 달라고요. 최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묶인 달러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줄리안이 입꼬리를 올리며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야? 50만 불입니다. 파리 때보다 후하죠. 줄리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서류 가방을 당겨 닫았어요. 좋아. 그래서 그 딸이라는 애 실력은? 글쎄요, 중상위권 정도? 솔직히 말하면 우승할 실력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포장하지. 줄리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원자 프로필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민주의 사진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 지원자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집어들었어요. 서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해가 좀 걸리더라고. 선발전에서 들었는데 감각이 있어. 청소부 손녀라던데요. 그래서 더 문제야. 가난한 애들이 절박하거든. 절박한 놈들 연주가 제일 무서워. 줄리아는 서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휴지통에 던져 넣었어요. 나머지 지원자 사진들도 하나씩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 외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들러리로 세울 거니까.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죠. 심사 기준표 조작이랑 현장 스태프 매수는 평소대로 하면 되고요. 알아서 해. 파리 때처럼. 파리, 런던, 빈. 줄리아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우승자를 만들어 왔어요. 음악이 아니라 거래를 해온 거였죠. 수백만 달러가 그의 계좌를 거쳐갔고 실력 있는 유망주들이 그 돈에 밀려 무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바닥을 밀고 있던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실장 뒤로 호텔방 문이 닫히기 직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이 강호의 눈에 스쳤어요. 그리고 복도 모퉁이를 돌아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낮에 대기실에서 봤던 서진과 도연 부부였어요. 최 실장과 마주치자 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 실장, 잘 됐나요? 네, 줄리안이 수락했습니다. 민주 양이 우승합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민주 유럽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 못 따면 큰일이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12번째 하는 일인데요. 파리 건도 런던 건도 다 성공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강호는 밀대를 잡은 채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우승을 거래했다는 말, 줄리안이 수락했다는 말, 파리와 런던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는 말. 전부 들었어요. 뒤틀린 손가락이 밀대자루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서윤이 아무리 잘 쳐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 아이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이는 거니까요. 강호는 밀대를 세워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래도 해보라고 말해야 하나. 한참을 복도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강호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밀대를 집어들어 아까 멈춘 자리부터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바닥은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세상은 닦아도 더러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가 시작된 첫 주부터 줄리안의 편파는 노골적이었습니다. 5명의 참가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레슨실에서 줄리안은 민주에게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민주, 내 쇼팽 해석은 유럽적인 품위가 있어. 아주 좋아. 그리고 서윤에게 고개를 돌렸죠. 서윤, 내 연주는 뭐랄까. 시골 장터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숙였고 민주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윤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줄리아는 서윤에게 자신의 화려한 기교를 따라 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브를 넓게 벌리는 고난도 아르페지오를 반복시켰고 손목을 높이 세운 채 빠른 패시지를 치라고 다그쳤어요. 더 빨리. 손목을 올려. 내 스타일대로 안 하면 무대에 세울 생각 없어. 서윤은 이를 악물고 따라쳤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는 주법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줄리안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유럽행은 물 건너가니까요. 레슨이 끝나고 서윤이 대기실에서 혼자 손목을 주무르고 있을 때 민주가 다가와 어깨에 팔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줄까? 줄리안 선생님이 어제 나한테 그러셨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안 했을 것 같아? 청소부 할아버지랑 매일 김밥 싸먹으면서 피아노 치는 애가 무슨 유럽이야. 현실을 좀 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민주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서자 그제야 서윤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가 퇴근하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의 평소 연주와 달리 억지로 힘을 주는 듯한 거친 타건이었고 중간중간 같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소리가 났어요. 강호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윤이 건반 앞에 앉아 미친 듯이 같은 패시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목을 비정상적으로 높이 세운 채로요. 강호의 눈이 서윤의 오른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붓고 있었어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아, 멈춰. 할아버지, 지금 바빠. 내일까지 이 구간 완성해야 해. 그 주법이 아니야. 손목을 그렇게 세우면 힘줄이 다쳐. 강호가 다가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확 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뭘 알아? 서윤이 쏘아붙이자 강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피아노 안 치잖아. 평생 청소만 했잖아. 줄리안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가르쳐주는 건데 할아버지가 왜 참견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신도 불안하니까 더 날카롭게 나온 거였죠.
강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줄리안이 서윤의 레슨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서윤이 실수하는 부분만 골라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이런 수준으로 무대에 서겠다고 였죠. 영상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게 한국 대표 유망주래요? 레벨이 너무 낮은데. 민주가 훨씬 낫지 않아요? 서윤은 화장실에 숨어서 영상을 봤어요. 댓글을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딸 지혜가 저녁에 서윤의 방문 앞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손목은 왜 이렇게 부었어? 지혜가 서윤의 손목을 잡자 서윤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아, 피아노 그만두자. 싫어. 내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마가 보기엔 저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너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아. 그만두면 진짜 끝이야, 엄마. 여기서 포기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방문 밖에서 강호가 듣고 있었어요. 뒤틀린 손가락을 꽉 쥐었지만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줄리안의 리허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대 뒤로 찾아갔어요. 줄리안이 매니저와 대화하다 강호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뭐야, 청소부? 부탁이 있습니다. 강호가 허리를 숙였어요. 제 손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영상도 내려주시고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줄리안이 피식 웃었습니다. 괴롭히다니? 나는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재능 없는 애한테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지. 서윤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재능이 어디서 나왔는데? 당신 손가락에서? 줄리안이 강호의 뒤틀린 손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매니저도 따라 킥킥거렸습니다. 부탁하는 거면 자세가 있어야지. 무릎 꿇어봐.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무릎을 꿇으면 영상 내려줄 건가요? 글쎄 생각해 볼게. 강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뼈를 눌렀고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줄리안이 핸드폰을 꺼내 강호의 모습을 찍으며 킬킬 웃었습니다. 역시 청소부는 바닥이 어울려.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을 짚은 뒤틀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닫아뒀던 뚜껑이 마음속에서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강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아, 지금 연주회장으로 올 수 있니? 이 시간에요? 왜요, 할아버지? 올 수 있으면 와. 보여줄 게 있어. 서윤이 연주회장 지하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강호가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청소도구함 뒤에 숨겨져 있던 피아노였는데 강호가 15년 동안 몰래 조율해온 악기였죠. 할아버지, 여기 피아노가 있었어? 앉아봐. 서윤이 의자에 앉자 강호가 서윤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어있는 손목을 엄지로 살며시 눌렀어요. 아파? 조금. 이건 줄리안이 일부러 시킨 거다. 내 손목을 망가뜨리려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서윤아,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피아노는 손가락이 아니라 영혼이 건반을 두드리는 거란다. 강호가 건반 위에 뒤틀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서윤이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쇼팽 녹턴 이장조였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데 소리가 이상했어요. 맑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음이 삐걱거렸고 빠른 패시지에서는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해 멈칫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서윤은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교는 엉망이었지만 건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울림이 달랐거든요. 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느린 구간에서는 가슴 깊은 곳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서윤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연주와도 달랐습니다. 줄리안의 화려한 기교보다 민주의 깨끗한 타건보다 이 뒤틀린 손가락이 내는 불완전한 소리가 100배는 더 깊었어요. 짧은 연주가 끝나자 서윤의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 쳐? 옛날에 조금 배웠다. 조금이 아니잖아. 이건 조금이 아니잖아. 강우가 조용히 웃었어요. 서윤아, 민주를 이기려면 기교로는 안 돼. 돈으로 쌓은 기교를 내가 따라잡을 수 없어. 하지만 진심이 담긴 울림은 어떤 기교도 못 이겨. 그게 내가 가진 무기야.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손녀의 비밀 레슨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연주회장 지하 연습실에서 강호는 뒤틀린 손가락의 통증을 참아가며 서윤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줬습니다. 손목의 각도, 팔꿈치의 높이, 건반을 누르는 깊이까지 소리를 내는 법이 아니라 소리를 담는 법을 가르쳤어요. 강호가 시범을 보일 때마다 손가락 관절이 삐걱거렸고 한 곡이 끝나면 손등에 핏줄이 퉁퉁 붉어졌습니다. 서윤이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안 아파? 안 아프다. 거짓말. 그래, 아프다. 근데 내가 잘 치면 안 아파질 거야. 서윤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강호도 따라 웃으며 건반 위에 손을 다시 올렸어요. 지하 연습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음악이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공개 오디션 당일 그랜드 아트홀은 아침부터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객석 2,000석이 꽉 찼고 기자석에는 카메라가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접속자도 순식간에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줄리안이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공수해온 3억 원짜리 악기였고 다른 하나는 공연장에 비치된 일반 피아노였습니다. 줄리안은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프닝 인사를 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유창하게 말했는데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죠. 세계적인 스타의 카리스마가 관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무대 뒤편 통로에서 밀대를 세워놓은 채 줄리안의 입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화려한 미소 뒤에 어떤 거래가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서 강호뿐이었습니다. 곡 배정이 시작됐어요. 줄리안은 5명의 참가자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오디션 곡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의 차례가 되자 줄리안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주, 너에게는 모차르트 소나타 K545 1악장을 배정하겠어. 내 우아한 터치에 잘 맞을 거야. K545는 피아노 전공생이라면 중학생 때 끝내는 곡이었어요. 마스터 클래스 오디션 곡으로는 지나치게 쉬운 선택이었죠. 심사 테이블에 앉은 보조 심사위원 2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불렸어요. 서윤, 너에게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10번 바단조를 배정한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스트 초절기교는 프로 피아니스트도 무대에 올리기 꺼리는 극악의 난곡이었거든요.
특히 10번은 양손의 옥타브 도약이 손목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곡이라 서윤처럼 손목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치면 부상이 악화될 수도 있었어요. 줄리안이 서윤을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의도가 분명했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가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한 맞춤 드레스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고 줄리안이 개인 피아노를 민주에게 배정해 3억짜리 스타인웨이 앞에 앉았어요. 모차르트 소나타가 흘러나왔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였어요. 실수는 없었지만 감동도 없었습니다.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연주였죠. 그런데 줄리안은 민주의 연주가 끝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이것이 바로 귀족적인 품위가 담긴 모차르트다. 완벽한 해석이야. 객석에서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보였지만 줄리안의 극찬에 예의상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차례가 됐어요. 서윤이 무대 계단을 오르는데 줄리안이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청소부 손녀답게 바닥 닦는 소리나 내지 않으면 좋겠군. 객석이 얼어붙었어요. 몇몇 관객이 인상을 찌푸렸고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걸었어요. 무대 위 일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강호가 가르쳐준 대로 깊은 호흡을 내뱉었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을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서윤이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소리가 없었어요. 특정 건반 하나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리스트 초절기교 10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음이었죠. 이 건반 없이는 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줄리안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민주 부모가 객석 VIP석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최 실장의 사주를 받은 조율사가 리허설 직후 특정 건반의 해머 잭을 살짝 빼놓은 거였습니다. 서윤이 피아노에서 손을 떼려는 순간이었어요. 무대 뒤편 통로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죠. 강호였습니다. 낡은 청소 작업복 조끼를 입은 채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줄리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경비원, 저 사람 끌어내. 강호는 줄리안의 소리를 무시하고 피아노로 직행했습니다. 서윤 옆에 서더니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안쪽 해머 구조를 들여다보며 뒤틀린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부품을 만졌습니다. 15년간 조율 일을 해온 손이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빠져있던 잭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정확한 위치에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호가 건반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객석에서 감탄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지만 관객들이 야유를 보내자 멈칫했어요. 강호는 서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아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너의 소리를 들려줘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강호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서윤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건반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첫 음이 터졌습니다. 리스트 초절기교 10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서윤은 줄리안이 강요한 손목 높이 세우기 대신 강호가 가르쳐준 자연스러운 자세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기교는 민주보다 거칠었지만 음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빠른 패시지에서 손가락이 약간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느린 구간에서는 객석의 숨소리마저 삼킬 만한 깊은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눈가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줄리아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의 최종 우승자는 민주입니다.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민주는 귀족적인 품위와 절제된 감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서윤의 연주에는 천박한 감정이 과하게 섞여 있었어요. 음악은 절제의 예술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말도 안 돼, 서윤이 훨씬 나았잖아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줄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에게 트로피를 건넸어요. 민주 부모가 VIP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최 실장이 객석 뒤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무대 위에 선 채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강호가 무대 옆 통로에서 줄리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줄리안이 발걸음을 멈추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뭐야, 청소부? 강호는 줄리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판 것은 음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요. 그리고 팔린 영혼은 다시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이지. 줄리안의 입에서 비웃음이 나오려다 멈칫했어요. 강호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였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그 형형한 눈빛에서 줄리안은 이유 모를 오한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지나쳐버렸습니다. 강호는 줄리안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틀린 손을 천천히 폈다 쥐었어요.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통증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무대 뒤 복도를 지나가려는데 강호가 다시 한 걸음 앞을 막아섰습니다. 줄리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비켜, 청소부.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줄리안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건조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호의 왼쪽 뺨을 후려친 거였죠. 강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복도에 있던 스태프 2명이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굽은 손가락을 가진 노인네가 감히 내 음악을 노네? 줄리안이 강호의 뒤틀린 손을 가리키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당신이 내 음악을 논할 만큼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결과를 바꿔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 망가진 손으로? 강호는 뺨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줄리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줄리안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신의 공연 오프닝 전 내가 연주하겠소. 내 소리가 당신보다 낫다면 서윤이에게 사과하고 결과를 바로잡으시오. 줄리안의 웃음이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터져나온 건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하, 진심이야? 70대 청소부가 세계 최정상 피아니스트한테 대결을 신청한다고? 진심이요. 줄리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매니저를 불렀어요. 이거 유튜브로 생중계해. 내 공연 전 특별 무대로 넣어. 전 세계가 보게.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허락하시는 겁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도. 리스크? 이 노인이 무대에서 망신당하는 걸 전 세계가 보면 내 공연 홍보가 저절로 되잖아. 이보다 좋은 마케팅이 어딨어. 줄리아는 강호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강호의 가슴팍을 톡톡 쳤어요. 내일 무대에서 기다리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연주를 들려주게 될 테니까. 줄리안이 복도를 빠져나간 뒤 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뒤틀린 양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딸을 살리기 위해 포기했던 이 손가락으로 내일 무대에 서는 겁니다. 그날 밤 줄리안의 호텔 스위트룸에 민주 부모가 찾아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줄리안 씨, 미친 노인네 하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있어. 내일 생중계까지 한다면서 만약에 그 영감이 무대에서 뭔가 폭로라도 하면 어쩔 거요? 줄리안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손을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굽은 손가락으로 뭘 치겠어요. 3분도 못 버틸 겁니다. 서진이 남편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만약을 대비해야지. 그 노인이 무대에 아예 못 서게 하면 되잖아.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 그 노인이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어떤 수를 쓰든.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그날 자정 무렵 강호는 연주회장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으슥한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어요. 강호가 뒤를 돌아보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간격을 좁히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채였어요. 노인네야, 가만히 있으면 안 다쳐. 가운데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생 고물상과 공사판, 새벽 시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위험이 아니었죠. 남자 하나가 달려들며 강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강호는 몸을 비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어요.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주먹이 옆구리를 쳤고 강호가 벽에 부딪혔지만 두 손만은 품속에 넣은 채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 이 영감아. 남자가 강호의 팔을 비틀려 했지만 강호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50년간 무거운 고무를 들어올린 팔뚝이 젊은 남자의 힘과 맞섰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취객 무리의 웃음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자들이 흠칫했어요. 강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벽을 짚으며 골목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남자들은 더 쫓아오지 않았어요. 강호는 어두운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옆구리가 쑤시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두 손을 펼쳐 확인했어요. 손가락 마디가 뒤틀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이 손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강호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을 가슴팍에 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 지혜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강호의 얼굴에 난 멍과 찢어진 작업복, 무릎에 핏자국을 보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괜찮다. 넘어졌어.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린 거잖아. 지혜가 강호의 팔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윤도 방에서 뛰어나와 할아버지의 상처를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빠, 제발 내일 그 무대 나가지 마. 이러다 큰일 나. 나 때문에 아빠가 또 다치면 나는 어떡해? 지혜가 강호의 가슴을 두드리며 오열했어요. 강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너에게 물려준 게 가난뿐인 줄 알았지?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을 내일 보여주마. 너한테도 서윤이한테도 온 세상한테도. 지혜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호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체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오래 묵힌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는 빛이었습니다. 서윤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할아버지의 무릎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정말 나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 손 풀어드릴게. 서윤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강호가 뒤틀린 양손을 물속에 담그자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천천히 주물렀어요. 관절이 삐걱거릴 때마다 강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지만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 손가락이 할아버지 보물이야? 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더 정성스럽게 주물렀을 뿐이죠. 새벽 4시까지 강호는 물을 갈아가며 손가락을 불렸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잠이 들었고 지혜는 부엌에서 몰래 울다가 소파에 누워 잠들었어요. 강호만 깨어 있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을 물속에서 천천히 폈다 쥐기를 수백 번 반복하며 30년 만에 최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30년간 잘못 붙은 뼈가 하룻밤에 돌아올 리 없었죠. 하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유연했고 통증도 물에 불리니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강호는 젖은 손을 들어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전 9시 그랜드 아트홀 앞은 전날과 비교할 수 없는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줄리안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예고 영상이 하룻밤 만에 수백만 조회를 기록했거든요. 73세 청소부가 나에게 대결을 신청했다. 내일 생중계로 보여주겠다는 도발적인 문구가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른 거였어요. 공연장 2,000석은 개장 30분 만에 매진됐고 로비에서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접속자가 이미 3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강호는 건물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소 작업복 조끼를 입은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정장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옷이 자신이었으니까요. 15년간 이 옷을 입고 이 무대를 닦았고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이 무대에 서는 거였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서윤이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할아버지의 뒤틀린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강호가 서윤의 이마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대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2,000명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30년 만에 깨어나는 심장의 떨림이었습니다. 줄리안이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 2,0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유튜브 생중계 접속자는 이미 50만을 돌파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 공연 전에 아주 흥미로운 특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줄리안이 입꼬리를 올리며 무대 뒤쪽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 공연장에서 15년째 바닥을 닦고 계신 분이 저에게 대결을 신청하셨습니다. 73세 청소부께서 세계 최정상 피아니스트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거죠.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줄리안이 관객들의 반응을 즐기듯 잠시 뜸을 들였어요. 자, 이 용감한 도전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왼쪽 통로에서 강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청소 작업복 조끼를 입은 그대로였어요. 조명이 강호의 전신을 비추자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밴 작업복, 달아빠진 운동화, 구부정한 등,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굽어있는 양손의 손가락. 누가 봐도 피아노와는 거리가 먼 행색이었죠. 저거 진짜 피아노 치려는 거야? 손가락이 왜 저래? 줄리안이 왜 저런 노인을 무대에 올린 거지? 속삭임과 킥킥거리는 웃음이 객석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VIP석에 앉은 민주 부모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고, 줄리안은 무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술을 관람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강호는 객석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피아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어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강호가 마이크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베토벤 열정 소나타 3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열정 소나타 3악장은 기교와 힘이 동시에 필요한 극악의 난곡이었거든요. 건강한 손가락을 가진 프로 피아니스트도 무대에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곡인데 뒤틀린 손가락으로 이 곡을 치겠다니 무모하다 못해 무모했습니다. 줄리안이 피식 웃으며 옆에 앉은 매니저에게 속삭였어요. 열정 소나타? 첫 소절도 못 넘기겠군. 강호는 뒤틀린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굽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포지션이 불가능했지만 강호는 30년간의 통증이 만들어낸 자신만의 각도로 건반 위에 손을 안착시켰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내리쳤습니다. 쾅! 낮고 묵직한 화음이 객석 2000석을 관통했어요. 공연장 천장까지 진동이 타고 올라갔고 객석 뒤편 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웅성거리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입을 벌리고 킥킥거리던 관객들의 턱이 멈췄고 핸드폰을 들고 찍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굽은 손가락이 내는 탁건은 정상적인 피아니스트의 소리와 달랐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각도가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에 미세한 불규칙함이 섞였고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기계적으로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연주였습니다. 줄리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죠. 그것이 의아함으로 바뀌었고 의아함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경악으로, 경악이 공포로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매니저가 줄리안의 팔을 건드렸지만 줄리안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무대 위 노인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였죠. 관객들은 강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건반 앞에서 곧게 펴져 있었고 좁은 어깨가 음악의 파도에 맞춰 크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손가락만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뼈로, 영혼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뒷모습에서 태풍을 맞고 선 거대한 바위를 보았고 누군가는 폭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늙은 소나무를 봤어요. 연주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막장의 가장 격렬한 패시지에서 강호의 왼손에 경련이 찾아왔어요. 손가락 마디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건반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뒤틀린 관절이 극심한 통증 신호를 보냈고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율이 끊겼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숨을 죽이고 있던 2,000명이 동시에 내뱉는 탄식은 거대한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VIP석에서 민주 부모가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줄리안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입안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렇지. 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돌처럼 굳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굳은 왼손을 꽉 쥐어 통증을 억누르려 했지만 경련이 팔뚝까지 타고 올라오며 온몸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서 부러진 손을 바닥에 짚고 울던 밤, 지혜의 수술실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신음을 삼키던 새벽, 뼈가 잘못 붙어가는 걸 알면서도 이를 안 물었던 한 달간의 지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호가 감았던 눈을 떴어요. 무대 옆 통로에 서 있는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공연장 전체가 숨을 멈추고 강호를 지켜봤습니다. 강호는 오른손으로 굳어버린 왼손 검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힘을 줘 꺾었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객석까지 전해졌어요.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지, 약지, 소지까지 하나하나 강제로 펴냈어요. 손가락이 펴질 때마다 강호의 입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고 눈가에 핏줄이 터질 듯 충혈됐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손을 맞잡았어요. 중년 남성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안경 너머로 눈물을 닦았고 젊은 여성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눈으로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강호의 왼손이 다시 건반을 내리쳤어요. 쏟아져 나온 선율은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통증이, 완벽함이 아니라 처절함이 음표가 되어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강호는 경련이 올 때마다 템포를 늦추었는데 그 느려진 구간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빠른 패시지에서는 분노와 절박함이 건반을 때렸고 느린 구간에서는 30년간 삼켜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멜로디에 녹아들었죠. 이것은 베토벤이 의도한 열정 소나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투영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주였어요. 굽은 손가락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아름다움은 어떤 완벽한 기교보다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니어 관객들이 먼저 울기 시작했고 젊은 관객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줄리아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교만을 쫓아온 자신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깊이가 저 노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강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30년간 닫혀있던 문을 마침내 열어젖히고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빛을 온몸에 받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마지막 악장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강호의 양손이 건반 위를 폭풍처럼 휩쓸었고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통증이 심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화음을 내리치는 순간 강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 진동이 건반을 타고
피아노 현을 울리며 공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강호는 건반 위에 천천히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건반에 닿았고 거친 숨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객석에 전해졌어요. 뒤틀린 양손이 건반 양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처럼 보였어요. 공연장에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2,000명의 관객이 50만 명의 시청자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것이 연주였는지 기도였는지 아니면 한 인간이 온 생애를 걸어내지른 마지막 비명이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호가 건반에서 손을 떼자 공연장에 역사상 유례없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2,000명의 관객이 50만 명의 온라인 시청자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무대 위의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초, 2초, 3초.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떨리는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옆에 부인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따라 일어섰고 둘째 줄의 중년 부부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셋째 줄, 다섯째 줄, 열째 줄.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듯 객석 전체가 물결치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박수가 울렸습니다. 짝! 그 한 번의 박수를 시작으로 공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어요. 박수는 1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3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5분이 넘도록 2,000명이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 쳤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댓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무대 옆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가 무너져 두 발이 바닥에 떨어졌고 양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연습해도 도달할 수 없는 깊이가 저 노인에게 있다는 것을요. 완벽한 기교로 쌓아 올린 자신의 음악이 텅 빈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강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렸고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핏줄이 퉁퉁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줄리안을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보았소? 이것이 당신이 돈으로 사려 했던 진짜 음악이요. 줄리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교가 엉망인 삼류 연주를 가지고 감동 운운하다니. 관객들이 동정해서 박수치는 거야. 실력이 아니라. 줄리안이 마이크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공연 일정도 줄리안의 프로필도 아닌 전혀 다른 영상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호텔바의 어두운 구석 자리가 보였어요. 화면 속에서 줄리안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최 실장이 가방을 열자 빽빽하게 묶인 달러 다발이 드러났어요.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당겨닫는 장면, 그 옆에서 도연이 최 실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까지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줄리안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이걸 틀었어? 줄리안이 고함을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며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줄리안이 호텔방에서 서윤을 포함한 지원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하나씩 휴지통에 던져 넣는 장면, 최 실장과 전화하며 심사 기준표 조작을 지시하는 음성 녹음, 그리고 3년 전 파리 콩쿠르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돈봉투를 주고받는 CCTV 영상까지 줄줄이 재생됐습니다. 무대 왼쪽 통로에서 누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그녀의 오른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깁스가 감겨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어요. 3년 전 파리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줄리안과 최 실장의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뒤 무대 장비 사고로 왼손 손가락 3개의 영구적인 부상까지 입었던 전직 유망주였습니다. 22살에 무대를 빼앗기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유진은 그날부터 3년간 전 세계를 돌며 같은 피해를 입은 연주자들을 찾아다녔어요. 파리에서 마리를, 런던에서 제임스를, 빈에서 소피를, 도쿄에서 미카를 만났습니다. 줄리안과 최 실장이 남긴 비리의 흔적을 한 조각씩 모아왔고 이번 내한 공연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와 최 실장의 뒤를 밟으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유진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줄리안 로시에 의해 꿈을 빼앗긴 피아니스트 한유진입니다. 공연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50만 시청자의 채팅창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줄리안 로시는 지난 5년간 파리, 런던, 빈, 도쿄에서 최소 12건의 콩쿠르와 마스터 클래스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브로커 최영수 실장과 함께 부유한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우승자를 미리 정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무대를 팔아온 겁니다. 유진이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줄리안 명의의 스위스 비밀 계좌 입금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최 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원문 캡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국 피해 연주자들의 영상 증언이 하나씩 재생됐어요. 프랑스의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영국의 제임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으며 일본의 미카가 떨리는 손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자신의 부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줄리안이 무대 위에서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함정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라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공연장 뒷문 3곳이 동시에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10여 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해 놓은 거였어요. 경찰들이 객석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무대 쪽으로 향했고 그보다 먼저 객석 뒤편 비상구로 빠져나가려던 최 실장의 팔을 2명의 형사가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최 실장이 발버둥 치며 몸을 비틀었지만 곧바로 양손 뒤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줄리안의 비서도 무대 뒤 비상구 앞에서 제지당해 바닥에 엎드린 채 체포됐습니다. VIP석에서 서진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며 벌떡 일어섰어요. 여보, 나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돼. 도연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뜨려는 순간 스크린에서 새로운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공연장 스피커를 통해 도연의 목소리가 2,000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최 실장, 줄리안한테 50만 불 전달했나요? 네, 도연 회장님. 줄리안이 수락했습니다. 민주양이 우승합니다. 다행이다.
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빼돌릴 테니 영수증 처리만 깔끔하게 해줘. 도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서진이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구를 향해 뛰었지만 기자석에서 터져나온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그녀를 비췄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이고 뒤따라갔지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가로막혀 발이 묶였어요. 경찰관 한 명이 무대 계단을 올라 줄리안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인터폴 적색 수배 협조 요청에 따른 긴급 체포입니다. 줄리안 로셰, 당신은 국제 사기 및 승부 조작 혐의로 체포됩니다. 줄리안의 양손이 등 뒤로 돌려졌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객석에서 야유가 폭발했습니다. 분노한 관객 몇 명이 무대를 향해 생수병을 던졌고 한 중년 여성은 사기꾼 이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줄리안이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입안으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관객들의 함성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무대 구석에서 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어요. 부모가 저지른 일을 눈앞에서 목격한 16살 소녀의 어깨가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무대 옆에서 민주를 바라보다 몇 걸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주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올려다봤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옆에 앉아 있어줬을 뿐이었죠. 강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유진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아직도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폭로를 마친 뒤 한꺼번에 밀려온 긴장과 감정이 유진의 온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유진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뒤틀린 손으로 유진의 깁스 감긴 왼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굽은 손가락과 깁스가 포개졌어요. 망가진 손과 망가진 손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아가씨. 3년이 얼마나 길었을꼬. 강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유진의 턱이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간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증거를 모으고 혼자 밤을 지새우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유진은 강호의 손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호는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뒤틀린 손가락이 유진의 깁스 위를 가만히 쓸어주며 말 대신 온기로 3년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고 객석에서는 박수도 야유도 멈춘 채 그 장면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아노보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기교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포개진 손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무대 뒤편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이 줄리안과 최 실장을 연행해 간 자리에는 어수선한 공기만 남아 있었어요. 강호는 대기실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뒤틀린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붙인 밴드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어요. 지혜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고 다리를 절뚝이며 아버지 앞에 섰어요. 서윤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아빠 선배라는 아저씨에게 다 들었어. 아빠가 왜 피아노를 못 치게 됐는지, 아빠 손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강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온해졌어요. 아빠가 내 수술비 때문에 손 치료를 포기한 거라며? 뼈가 붙을 때까지 한 달을 그냥 버틴 거라며? 지혜의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호의 뒤틀린 손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 때문에.
내 심장이 피아노보다 중요했어? 이 손가락이 아빠의 전부였잖아. 아빠의 꿈이었잖아. 그걸 나 때문에 버린 거야? 지혜의 울음소리가 대기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서윤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지혜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뒤틀린 손가락이 딸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마디마디가 걸렸지만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내 손가락은 죽었지만 내 심장은 살아서 이렇게 뛰고 있지 않니? 강호가 지혜의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뒤틀린 손바닥 아래로 딸의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 전해졌습니다. 그거면 됐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래. 지혜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강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할아버지와 엄마를 동시에 안았고 세 사람은 접이식 의자 옆 좁은 공간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스터 클래스 주최 측은 줄리안의 심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했어요. 독립심사위원단이 참가자들의 연주 영상을 재심사한 결과 서윤이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윤에게 유럽 순회 연주 초청과 세계 최고 음악학교의 전액 장학금이 주어졌어요. 줄리안의 갑질과 민주 부모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강호의 이야기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을 포기한 피아니스트, 30년간 청소부로 살면서 손녀의 꿈을 지켜낸 아버지, 뉴스와 인터넷을 타고 퍼진 강호의 사연에 온 나라가 울었어요. 사람들은 강호를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15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전 사위 진태였습니다. 강호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님, 저 진태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현관 너머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말 없다. 아버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한테도 서윤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강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사과는 떠날 때 했어야지. 1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내가 TV에 나오니까 찾아왔나? 돌아가게.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진태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강호가 등을 벽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나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괜찮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진작 끝난 인연이다. 강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방송 출연과 인터뷰 요청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유명 토크쇼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해외 언론사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나는 그저 바닥을 닦는 노인일 뿐입니다. 내 음악은 내 손녀의 손끝에서 계속될 겁니다. 강호는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연주회장으로 출근했어요. 달라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스태프들이 더 이상 강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조명 담당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무대 감독은 커피를 건네며 오늘도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밀대를 밀었어요. 달라진 호칭이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매일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야간 학원에서 공부하며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지혜를 움직인 거였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유럽 최고의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첫 귀국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그랜드 아트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15년째 바닥을 닦아온 바로 그 무대였죠. 민주 부모의 기업은 비리 사건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민주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 강사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주의 당일 객석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강호가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도 그 복장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고 지혜의 다리에는 더 이상 절뚝거림이 없었어요. 2년간의 재활이 효과를 본 거였죠. 서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에게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았어요. 첫 곡은 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작곡하신 미발표곡 새벽의 기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만드셨지만 한 번도 무대에서 연주되지 못했던 곡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합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서윤이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느리고 깊은 선율이 공연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강호가 딸 지혜를 위해 만든 곡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새벽 비상구 계단에서 뼈가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머릿속으로만 완성했던 멜로디였죠.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기교가 아닌 진심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선율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딸의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던 새벽, 뒤틀려가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밤, 굽어버린 손으로 처음 밀대를 잡던 아침. 그 모든 고통이 지금 서윤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강호의 뒤틀린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연주에 맞춰 무릎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굽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미세하게 춤을 췄습니다. 소리 없는 연주였어요. 15년간 새벽 무대에서 혼자 하던 그 연주를 이제는 손녀의 음악에 맞춰 하고 있었죠. 30년 전의 고통이 이제는 아름다운 선율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서윤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떠돌다 사라진 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객석이 터졌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환호성이 울렸어요. 2년 전 그날 밤보다 더 뜨겁고 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맨 앞줄로 걸어왔어요. 지혜가 먼저 일어나 딸을 안았고 서윤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할아버지 노래. 강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혜의 손도 잡았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딸과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강호가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객석의 기립박수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세 사람은 무대 앞에서 한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강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가장 위대한 예술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삶 속에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고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인한 아버지들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걸 종종 잊고 삽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
그 침묵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른 채 살아가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담긴 사랑 위에 피어나고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지요? 그 모든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되어주기에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백사랑방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분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동백사랑방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